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1998년에 낸 흔들리는 분단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모신 손님은 문학평론도 하시고 또 문화평론도 쓰시는 한양균 선생이에요. 창비 편집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사는 건 저 멀리 제주도에 사시는데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하고 있는 한영인이라고 합니다.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원으로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로 옮겨가지고 1970년대 창작가 비평 민족문학론 연구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논문을 준비하면서 백낙청 선생님께서 66년부터 쓰신 글들을 다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2016년부터는 말씀하셨듯이 창비 편집위원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백 선생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백 선생님이 명의 편집인으로 좀 물러나 계셨을 때여서 사실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단둘이 뵙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마련해 주신 백낙청 TV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부길은 찾아오신 분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 하나씩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흔들리는 분단 체제에서 아무래도 제가 문학평론가다 보니까 문학과 관련된 글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일 먼저 질문 드려볼게, 이 책의 4장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이라는 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상 몇 개라는 부제를 붙이셔가지고 이게 단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70년대의 민족문학론이 어떻게 그 이후에 분단체제론과 근대극복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 궤적이 굉장히 자상하게 드러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선생님의 논의의 발전의 궤적을 쫓는데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쭉 읽다 보다가 제가 눈에 띄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막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좌파와 민족해방파, 이 노선이 모두 문학인의 현실 인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라고 수레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 마치 문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이 주지 못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어떤 토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문학인들이 막스 레닌주의 혹은 민족해방파에 되게 강하게 그 이념에 이렇게 견인됐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문학인의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게 다 문학을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점과 태도가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문학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길래 그런 것들을 문학인의 현실 인식으로 비판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탐구하는 진실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진리다 하는 건 이제 나의 지론이긴 한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일종의 어법이죠. 왜냐하면 완장찬 사회과학자들 앞에서 내가 약간 몸을 낮췄다고 할까? 뭐 내가 사회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문학인으로서 갖는 현실 인식하고는 좀 당신들 얘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 전에 1987년에 창비 1987이라는 문구에서 그때 사구체 논쟁을 하던 사회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더 겸손하게 문학인의 실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하는 얘기는 난 문학하는 인간으로서 실감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저변에는 내가 사실은 문학이 더 높은 차원이야 하는 그게 있었죠. 근데 지금 한 박사가 지적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문학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사회학자보다 더 깊은 인식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문학을 하지만은 정말 사회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알고, 문학에서
문학이 가능해주는 더 깊은 현실 인식에 투철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사회과학이나 이 다른 철학이나 이런 데 휘둘리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1980년 뭐 90년대 초까지도 우리 문학인들 보면은 사회과학에서 막 그렇게 판을 치던 단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엄청 시달렸고, 물론 내가 그이들을 뭐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에 나도 또 더 새로운 공부를 했고, 사회과학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문학에 대한 나의 소신이랄까 이런 걸 또 굳히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때 문학인들이 오히려 그런 무슨 NL이라든가 PD 그런 단순 논리에 휘둘리는 경향이 더 많지 않았냐 하는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 같아요. 되게 겸손하게 겸손을 가장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혹은 선생님의 분단체제론 공부하면서 문학인의 현실 인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대목이었거든요. 세계체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적합한 분석 단위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연구의 성격에 따라 편의상 더욱 주목해야 할 단위를 찾기도 해야지 무조건 세계체제의 성격에서 출발하여 연역해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단순 논리, 이념 이런 거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론이나 체제 같은 것들을 되게 체계화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되게 정합성을 쫓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자체로 물신화돼서 이 이론에 맞는 현실만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이론 자체로 다 연역해 들어가는 경향이 좀 강해지게 되는데 근데 그 문학을 하다 보면 물론 문학도 여러 가지 이론을 빌려서 쓰긴 하지만 그렇게 이론을 빌려서 나온 글들은 어딘가 좀 빈틈이 느껴지는 빈틈이라기보다는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구체적인 실감을 못 살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한반도라는 현실을 일종의 작품화해서 여기서 무언가의 실감과 이거를 추출해야지 기존의 뭐 세계체제론 혹은 서구에서 나온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이미 전범으로 모셔져 있고 여기에 우리 것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발상이 이 되게 비평가가 작품을 대하는 발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좀 문학인의 현실 인식과 맞닿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연역해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는 거는 그건 생산적이지 못한다는 건 얘기는 꼭 뭐 문학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사회 분석에도 그대로 해당되죠. 그런데 나는 이 사회 분석을 할 때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사회의 기본 단위가 뭐냐 이거를 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제 월러스이라든가 이런 소위 세계체제 분석을 하는 데는 세계체제 전체가 기본 단위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거에 뭐 하위 체제라고 할까 또는 국지적 현상들이라는 걸 정하는데 그 전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그거를 그렇게 봐야지 한반도면 한반도, 한국이면 한국 그런 그 국지적인 현상도 제대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문학으로 오면은 우리는 이제 작품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죠. 무슨 세계 체제론을 우리가 원행한다든가 거기서 말하는 기본 분석 단위가 세계 체제 전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작품을 의미를 연역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사회 분석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 분석에서 이건 뭐 레닌이 사실은 한 말이라서 그 인용하는 걸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레닌이 항상 중시한 게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거든요. 그럴 때는
큰 단위에 대한 인식을 다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무슨 큰 어떤 거대 담론에서 추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당면한 현실에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회과학을 과학으로만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요. 사회과학이 사실 그게 자연과학과 같은 의미의 과학이냐? 네. 나는 그 좀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넓은 의미의 인문학의 일부로 사회과학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러면 자연과학도 비슷하지만은 하여간 사회과학은 특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과학을 자꾸 그런 자연과학을 모델에 만든 과학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은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는 건 물론이고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도 소홀히 하게 된다고 봅니다. 분단 체제론의 주요한 문제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누구나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을 공부하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 아래에서 그 모순을 체현하고 있는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분단 체제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도 분단 체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단 없이도 분단 체제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그런 뜻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단 체제의 극복은 근대 세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과 합치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뭐 학부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근대 혹은 근대를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경제적인 계급 관계 혹은 경제적인 하부 구조에 대한 변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에 조응하는 정치적인 분배 질서의 재확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라고 하는 시스템을 넘어선 어떤 다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기획으로 모아지는데 이 글에서는 선생님께서 문학 또 특히는 민족문학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대 세계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형만으로는 안 되고 문학 혹은 문명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문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혔는데 그 여기서는 사실 그 어디까지나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하고 넘어가셔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 거는 이런 문명적 비전이 더 중요하다. 계속 뭐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 여기에서만 몰두해서 과연 이 근대 세계 체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후로도 문명론적 발상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문학이 그런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어떤 그 기여나 짐을 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분단체제 극복의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좁은 의미의 문학 활동이 얼마나 기여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 미처 못하는 그런 지금 문명론적 발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뭐 사회과학자들이라고 문명론적 발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문학인들 특유의 그 문학적 실감에 입각한 문명론이랄까 또 한 번 더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투영된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 해야지 덮어놓고 통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제 분단 없는 분단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건 뭐냐면은 통일을 잘못해놓고 덮어놓고 통일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서 참 우리 삶을 왜곡하고 제약하는 그런 걸 고스란히 전 한 번 더 퍼뜨리게 된다는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래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론적 발상은 이 책에서도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 극복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단초가 보이죠.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 공식으로 정리되긴 전이고, 아마 그 책 끝머리에 가면은, 아니 그 글 끝머리에 가면은 근대와 탈근대의 이중 과제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말하는 탈근대라는 건 근대 극복이죠. 근대 이후가. 그래서 이제 그 이중 과제론이 나중에 더 90년대 말에 가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관한 글을 제대로 모아놓은 거는 근대 이중 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평론집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중 과제론만 얘기하다가 이중 과제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그냥 개벽의 차원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개벽 얘기는 이 책 이전에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에서도 이미 개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이중과제라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중과제 수행을 하려면 이게 개벽 차원까지 안 가고 안 된다. 이건 엄청난 세계사적이고 문명적인 변화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뚜렷이 얘기는 못했었죠. 지금 얘기했듯이 아마 이 책의 133면에서 4면에 걸쳐서 근대주의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 흐름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근대와 탈근대 이중과제. 얘기한 그 대목을 난 조금 자랑하고 싶은데, 근대 극복이라 그러면 그냥 포스트 모던 뭐 탈근인데, 사실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나는 그게 서양인들의 근본적인 근대주의를 제대로 극복한 건 아니고, 그래서 특히 한국에 왔을 때는 그게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하나의 일종의 연속체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글이 나올 무렵에까지도 우리 문단이나 학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유행이 그대로 있을 때예요. 근데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담론에 이제 그 담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이미 그 한물 가기 시작했고, 그 대신에 뭐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냐 하면은 내가 그걸 이제 신장 근대주의라고 했어요. 신장 개업한 근대주의. 근데 아직까지도 그 근대주의가 우리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이중과제 수행의 중대한 중인데, 그러려면은 근대주의적인 사상 자체를 뿌리부터 다시 돌아보고 개벽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에 내가 이제 점점 더 강조하는 대목이죠. 네. 말씀 또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단체제론 혹은 선생님의 이 사유의 발전 과정이 되게 근대라고 하는 것과야 좀 발본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한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창비 읽는다 그러면 이거 막 NL이라고 막 못 읽겠거든요. 이거는 거의 통일지상주의 같이 뭐 민족주의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들을 경계하고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참 그분들도 제대로 안 읽고 후배들을 교육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저 서울대학에서 그때 80년대, 90년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운동권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NL이십니까? PD십니까? 그래서 나야 NL이지. 내셔널 리터레처니까. 근데 내셔널 리터레처가 내셔널리스트 리터레처는 아니라는 걸 그래서도 강조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NL 쪽에서 나한테도 호의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80년대 말부터 NLPD 대랩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양자 결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우리가 부르주아 계량주의라고 비판하던 그런 개혁 노선하고도 합치면서 그 삼자가 모두 환골 탈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왔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네. 네.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글이 저는 이어지는 5장에 있는 분단체제 극복과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기후위기, 뭐 생태 문제, 이게 거의 지구의 존립, 세계 체제의 존립과도 연결이 될 만큼 큰 화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좀 흥미로운 거는 비무장지대를 예로 들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비무장지대 활용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어떤 회담, 컨퍼런스 이런 게 있었다고 나오는데 국내 전시회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 분들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접했던 것 같아요. 거기 막 노루 같은 거 뛰어다니고 되게 생태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DMZ가 표상된 게 90년대 한 이때 중반부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이 국제 자본이 주도하는 공간적 해결의 먹잇감처럼 보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발주의적 사고가 남북한 모두에게 실세를 지닌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존속하는 한 세계 시장의 무한 경제 압력은 통일 국가에도 적용될 터이다. 이렇게 또 날카롭게 지적을 이미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국 차원에서도 이 생태 문제를 이룩하기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요즘은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또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경제 통상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되게 세계가 하나의 기후 위기로 좀 결속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생태학적 원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입각한 목소리도 저는 되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굉장히 좀 균형 잡힌 비판을 하고 계신데, 생태학적 원리주의에도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다. 하지만 이 원리주의가 세계 체제의 반생태적 성격과 또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좀 희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 역시 이게 오늘날의 기후위기 운동 혹은 생태 운동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또 부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얘기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나 뭐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실 발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되게 그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런 환경과 기후위기를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비판은 또 역으로 또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에서 생태학적 상상력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지금 뭐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게 워낙 심각하고 일반 대중도 이제는 실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생태주의적인 담론은 너도나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소위 딥 이콜로지라고 그러죠. 원리주의적인 생태. 그런 담론도 있는데 나는 그 원리주의적인 생태주의가 더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초기에 생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정말 더 심각한 자기 고민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녹색평론의 김종철 씨처럼 자본주의 문제하고 직결해서 일찍부터 생태 담론을 전개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나는 그런 그 생태주의 담론하고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참 위기를 돌파하고 또 자본주의가 본질적인 문제라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냐. 이제 거기서 내가 갈린 대목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대목까지 우리가 가야 할 시점에 왔죠. 그야말로 해마다 이 생태
기후 변화 같은 게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눈에는 덜 띄지만은 소위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자본주의가 나쁘다, 뭐 생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러고만 있다는 것도 이제 무책임한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1995년에 쓴 이 책의 5장에 해당하는 분단 체제 극복과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글을 우리 한 박사가 거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오랜만에 그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물론 그 사이에 생태 문제에 관한 더 많은 연구를 한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한반도에서의 그 문제가 분단 체제하고 이렇게 직결돼 있고 더 나아가면 이제 세계 체제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는데 세계 체제하고 생태주의를 연관하는 글은 많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세계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양상이 분단 체제인데 그 분단 체제하고 직결시켜서 이렇게 딱 간명하게 정리한 글은 아직도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만은 이런 거 누가 좀 교과서라도 좀 실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창비에서 교과서 내잖아요. 창비 교과서 팀에서도 배과목에 글이 들어가면 교과서에 검정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넣을 생각을 안 해요. 안타까군요.